자, 이어서 61페이지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아까 얘기했지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어떠한 사람? 지속적 결여. 지속적 결여.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 지속적 결여했으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아니죠. 가정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 결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쭉 나오고 지속적 결여된 자로서 뭐예요?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예요. 그냥 피성년 후견인 결정 안 받으면 걔는 피성년 후견인 아니에요. 주의해야 돼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시심판을 해야 된다. 근데 절차에서 바로 1번 성년 후견 개시심판이고, 맨 마지막 줄 보면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 어떻게 해라? 고려만 하면 돼. 고려만 한번 들어주면 돼요. 보시면 되고, 옆에 보면 뒷장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죠. 즉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제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정신 돌아왔으면 걔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야. 정신 돌아왔어. 그래도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 종료 심판을 해서 결정이 나야만 정상인이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이 가로 2번에 성년 후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종료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법원에 결정해줘야죠. 그럼 처우권자 누구냐? 당연히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누가 하겠어?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이. 끝. 지금은 피성년 후견이니까 후견 감독이 있을 거 아니야. 걔도 신청해서 끝내야지. 보시면 되죠. 그럼 보자고요. 얘가 2000년 5월 1일 날 답이 피성년 후견 결정 받았어요. 그리고 2005년 5월 1일 날 종료 심판 받았어요. 근데 정신 돌아온 건 2005년 1월 1일 날 새해 기념으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돌아왔는데 종료 심판 이때 끝났어요. 근데 2005년 4월 1일 날 한 매매 계약이 있어요.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이 4월 1일 당시에는 뭐예요, 아직도? 정신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직 취소 심판 안 받았으니까 피성년이니까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종료 심판은 장래에도 효력이 있는 거지 절에 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보시면 되고 3번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는요. 동그라미 1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서 그 범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두 개 할 수 있으니까 성년 후견인이 있어야 되고 후견 감독인이 있다 보면 되고 옆에 한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피한정 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일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그거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어떤 사람 피한정 후견이 결정을 받은 자라고 나와야지. 법원의 선고가 없으면 아니니까 주의해야 하세요. 그런 거 잘 속거든요. 나오면 그냥 속아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만 기억하거든. 지속적 결여 부족한 사람. 나왔네 하면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반드시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 선고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한정후견인 심판 마찬가지 맨 끝에 본인의 의사를 어떻게 해라? 고려해라. 마찬가지 종료심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위는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마찬가지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동그라미 번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의 동의 없이 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마찬가지 일용품의 구입 등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나머지 볼 거 없고 피특정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지역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 의해서 피특정 후견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절차 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의할 게 그거예요. 특별히 종료 심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 일시적 후원이 필요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결정할 때 특정 사무를 정해주고 일시적 후원이니까 기간을 정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일 끝나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종료거든. 그 기간이 지나면 종료거든. 그래서 피특정 후견 심판은 별도의 종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일시적 후원, 특정 사무 후원이니까 그 기간을 정해주든지 사무의 범위를 정해주니까 그것만 끝나면 끝이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종문심판이 따로 필요 없다. 그 정도만 좀 주의하면 돼요.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그 정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66페이지. 상대방의 보호예요. 요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원자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고, 그래서 미성원자 뭐 할 수 있니,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뭐 있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주로 나오고, 한정후견이 피성전후견의 정의 정도가 잘 나오고, 그냥 잘 나오는 게 그 다음 얘기예요. 상대방의 보호. 자, 갑은 18세 미성원자네요. 근데 을하고 일억 원에 이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병은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갑이 땅 팔려면 법정 대리인이 뭘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죠. 법정에 동의 없이 한 범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갑은 이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나중에 배우지만 얘도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자, 그러면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이쪽만 하죠. 이쪽만. 그러면 얘는 유리하면 어떻게 되고? 유리한데 어떻게 하고? 불리하면 취소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불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유리하면 그냥 두면 되는 거죠. 그냥 두는데 그냥 두지 않고 나 그 계약 인정할래 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냐면 추인권이라고요.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는 취소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추인권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배우는데 추인권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할 수 있어요. 언제 할 수 있다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추인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취소 원인 종료됐어, 안 됐어? 안 됐으니까 추인은 못해요. 추인은 누가 해줘야 돼?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아까 보면 동의는 사전 동의가 원칙인데 사후 동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사후 동의는 추인과 똑같다라고 써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얘인데 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얘는 골치 아파, 안 골치 아파? 쟤는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면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엎어지는 거죠? 엎어지는 거고, 추인하면 저기야 계속 가는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쵸? 그러니까 이 계약의 운명은 갑의 이쪽 미성원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니까 너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뭐란다? 촉구권이라고요.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촉구할 수 있다. 근데 잘 봐요. 이제 잘 봐야 돼. 자, 생각을 해. 아까 얘기했지만 추인은 언제 한다고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됐다. 그럼 얘는 아직 18세야. 얘 추인해 못해? 못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법정대리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촉구권에 보면 제한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아직도 제한 능력자인 거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누구에게? 법정 대리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면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단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건 어디냐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동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후견 감독인, 미성년 후견이 있고 미성년 감독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한정 후견이 한정 감독인이 다 있는데 후견인을 감독하는 게 후견 감독인이에요. 근데 특별한 절차, 후견 감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만 하면 그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죠. 영업허가하고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하는 거. 뭐 미성원자가 제한에 의무를 부담하는 거, 이것도 되고 원래. 그 다음에 상속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소송 제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원래 특별 절차를 하는데 그 잘 안 내고 이거 되니까 어차피. 즉 미성원자가 영업한다고 하죠. 영업한다고 해요. 그럼 법정 대리는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의할 수 있죠. 근데 친권자는 그냥 동의해도 돼요. 동의하면 미성원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 후견인이죠. 걔도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미성원자가 영업할 때 허가하려면 반드시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영업허가는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부동산도 중요재산처분도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이거 여기까지 말하면 돼. 일단 좀 나중에 보자 이거 일단 복잡하니까. 자 일단 얘가 아직 미성년자면 누구한테? 법정대리인에게 상당 기간에서 추인 여부 어떻게 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요. 근데 19세가 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법정대리는 있어 없어? 없지. 누가 추인할 수 있어? 얘는 추인할 수 없지. 이제 끝났잖아.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됐을 때 걔는 누구한테? 걔한테 물어봐야지. 얘한테 상당한 1개월 이상의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고 마찬가지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법정대리인에게. 능력자가 됐으면 걔한테 1개월 이상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촉구하고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거다. 일단 무조건.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촉구하냐 먼저 봐야 돼요. 누구한테 촉구하냐. 그 다음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다? 추인한 거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촉구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얘 또 뭐냐면 얘한테 철회권을 줬어요. 또. 자, 계약은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죠. 계약은 지켜야 되는 거죠.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권한 중에 이제 철회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래는 계약은 지켜야 되는데 얘 불안해 안 불안해? 이상한 계약에서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얘한테 특별히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철회권을 줬는데 주의할 건 철회는 언제 할 수 있냐면 선의인 경우만 가능해요. 우리가 법에서 선의, 악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예요. 선의는 뭐다? 몰랐다. 악의는 알았다.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 선이라고 하고 아는 걸 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얘가 미성년자인 거 어떻게 했다? 몰랐다면 그럼 뭐야? 선이죠?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얘가 미성년자인 거 알았어. 그럼 계약이 잘못됐던 거 알아 몰라? 알면서도 계약 없앤다.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이 거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단독행위. 얘가 만약 채무를 면제하거나 하는 걸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거절권이 있어요. 철회는 계약이고 거절은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사실은. 자 일단 미성년자 측에서는 뭐 있다? 미성년자 측에서는 제한능력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취소권이 있고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촉구권, 철회권, 거절권. 근데 철회는 언제만? 선의인 경우에만. 주의해야 돼요. 알겠죠? 단독행위는 어떻게 거절하고.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하다 만 건데 얘가 친권자냐 후견인이냐가 달라져요. 지금 못 팔았다고 했어. 못 팔았다고 아까. 땅 팔았다고. 부동산 등 중요 재산의 처분은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자 얘가 얘한테 촉구하죠? 근데 얘가 친권자야.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상당 기간 내에 촉구해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 거다? 추인한 걸로 봐요. 이건. 후견인이어도 원래 추인한 걸로 보는데 원래는 추인한 걸로 보는데 지금 이런 거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야 되는 거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즉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취소한 걸로 봐요. 취소한 걸로 본다고.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왜 몰라? 일단 뭘로, 자, 법조문에 뭐라 했지? 법조문을 보자, 법조문. 자, 66페이지. 66페이지 보면 2번, 상대방의 촉구권. 1번.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자, 보세요. 제한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는, 그러니까 능력자 됐죠?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걔한테 해야지. 그러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걔한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행위를 추인할 것을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가 된 사람이 그 기간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에게 어떠한다? 추인한 것을 본다. 나와 있죠? 그냥 무조건 추인한 거야. 그냥 일단 무조건 기억해요. 2번,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어떻게 할 수 있고, 촉구할 수 있고, 법정들이 정해진 기간의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 어떻게 한다? 어떻게 추인한 거예요, 그냥. 세 번째, 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 절차를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 거다?
취소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법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취소한 걸로 본다고 되어 있다고요, 법에. 원래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추인한 걸로 봐, 무조건. 다시, 무조건 뭘로 봐요?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거야. 근데 뭐만?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만 뭘로 본다? 취소한 걸로 봐. 알겠죠? 그럼 특별한 절차가 요하는 게 뭐냐?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야 되는 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바로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면 950조 나오죠, 법조문. 거기 보면 1항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원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의할 때는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에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업허가, 금전, 돈 빌리는 거, 의무 부담하는 거, 부동산 또는 중개자의 처분, 소송행위, 상속 나오죠? 이거는 반드시 뭘 받아라? 후견 감독인의 뭘 받아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근데 다 외우지 말고 그냥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부동산 등 중개재산 처분하고 영업허가. 그것밖에 나올 게 없어. 부동산 팔아. 중요해, 안 중요해? 부동산 중요한 재산이 아니야. 중요한 재산이죠? 그 다음에 영업허가 했어. 그럼 장사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 그 두 개는 반드시 뭘 받아라?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요. 그렇죠? 후견 감독인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자, 보세요. 친권자야. 부모야, 부모. 부모죠? 그 후견 감독인이 없지. 얘는 후견인이 아니니까. 친권자인 경우 후견 감독인이 없어요. 얘가 미성년 후견인이면 옛날엔 친족회라고 했어, 그게. 옛날에 친족회는 지금 바꿔서 후견인이 된 건데, 미성년 후견이면 미성년 후견 감독인이 있다고, 또. 이게. 얘를 감독하는 감독인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얘가 땅 팔았을 때게 얘가 법정들이 친권자면 후견 감독인이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뭘 했던 간에 추인한 걸로 봐, 추인 거절한 걸로 봐. 추인한 걸로 봐. 원래 추인한 걸 보니까. 근데 후견 감독이 만약에 미성년 후견인이죠? 부모가 아니라. 그럼 이건 특별한 절차를 요해야 하잖아.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거잖아, 이거는. 부동산 판 거니까. 그거 어떻게 한다? 취소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것만. 근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무조건 뭘로 봐야 돼? 뭘로 봐? 추인한 걸로 본다. 근데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거 어떻게 한다? 취소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이거 나오면 다 틀려. 장담한다 내가 진짜 틀린다는 거. 모의고사에도 맨날 틀려. 보시면 되죠. 사실 이렇게 내면 진짜 어렵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법조문밖에 안 내는데 좀 어렵게 할 때는 저렇게 낼 수도 있어요. 좀 나같이 정신 나간 놈들이 나가 들어가면 저럴 수도 있어. 충분히 보시면 되죠. 하여튼 그 정도 보면 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어디든지 기억이 안 나네. 99페이지. 99페이지 있네. 물어보셨는데. 99페이지 46번 문제 보세요. 99페이지 46번 문제 있죠. 에? 봐봐. 미성원자 갑은 뭐라고 했어요? 후견인 의뢰 동의 없이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후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죠? 뭘 계약했어? 부동산 계약했어. 갑은 여전히 근데 뭐예요? 미성원자야. 그럼 누구한테 촉구해야 돼? 후견인한테 촉구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누구에게? 을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행위를 추인할 것 여부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맞잖아. 을에게 해야지. 을이 그 기간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는 추인한 걸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한 걸로 봐야 돼. 이게 만약에 친권자면 이게 맞는 문장이야. 친권자면 맞는 문장이야. 원래 추인한 걸로 봐야죠. 원래 다 어떻게 본다 했어? 다 추인한 거 본다 했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는 뭘로 본다 했어? 취소한 걸로 본다 했고, 지금 미성년 후견인이고 못 팔았어? 부동산 팔았잖아. 그럼 특별한 절차를 요하잖아. 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 오케이, 알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같이 나쁜 놈들이 내는 문제예요. 이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근데 이게 딱 보면 왜 추인한 게 틀릴까? 맞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친권자로 나왔잖아요, 문제가. 그럼 맞는 문장이야. 근데 이게 미성년자 이게 후견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이 돼버려요, 이게. 알겠죠? 근데 주로 그거 묻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면, 이건 진짜 어렵게 된 문제예요, 솔직히. 이거 나오면 다 틀려. 맞출 수가 없어, 도대체. 대개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여전히 미성년자다 해놓고서 얘한테 촉구한다고 해요. 얘가 이제 성년자가 됐다고 나와요, 문제가.
형광됐다고 나오면서 얘한테 촉구한다고 나온다고 문제를. 맞아 틀려? 틀리지. 얘한테 촉구해야지. 아니면 얘는 여전히 미성년자인데 얘한테 촉구한다고 내와.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를 묻는다고 가끔씩 보면. 당연한 거지. 제한능력자가 아직도 제한능력자면 누구한테? 법정 대리인에게. 능력자가 되면 걔한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간과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1개월 이상 기간에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한 걸 본다. 맞다. 이렇게 이것밖에 안 보여. 앞에 누구한테 하는지 안 보인다고 이게.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상대방이 뭐예요? 철회권이 있고 뭐가 있다? 거절권이 있다. 1번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선의의 상대방의 의사표로 들어갈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누구만 철회할 수 있어?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어. 제한 능력자의 단독 개인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고 철회나 거절할 필요는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요거 봐야 돼요. 옛날 보면은 사술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용어를 순화한다고 속임수가 했는데 더 어려워.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인데. 자, 거기 보면 뭐라 했냐면, 제한 능력자가 뭘로써? 속임수로서 속이 있었다는 얘기지.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그것만 알면 돼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동의한 거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다. 그 두 개만 알면 되는데 뭔 얘기냐? 갑은 18세 미성년자예요. 자, 근데 애가 좀 낡아 보여. 액면가는 20살이 넘어. 그렇죠? 액면가는. 을하고 매매계 하는 거, 딱 매매계 하는 거야. 매매계 하는데 얘가 어려 보이니까 혹시 몰라서 너 미성년자냐? 해서 물어봤어요. 저 미성년자 아닌데요? 했다는 거죠. 알겠어. 계약했다. 이런 거죠. 그럼 사기친 거 아니지, 일단. 속인 거 안 속인 거야? 속인 건 맞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속임수를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이 속임수를, 제한자의 속임수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파악해요. 엄격하게 파악해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이런 경우면 속임수를 보지 단순히 저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건 속임수를 보질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이상하잖아. 계약하는 게. 신분증 보여줘 했더만 신분증을 위조했어. 그쵸? 계약했어. 그쵸? 그럼 사기쳤어. 속임수 썼어 안 썼어? 썼죠? 그럼 원래는 얘는 제한능력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근데 판례에 가면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미성년자 물어봤으니까 미성년자 아닌데요? 라고 했다는 거죠. 아니면 얘 친구들 가오치 왔어. 친구들이 얘한테 사장님 그러는 거야. 그럼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런 건 속임수가 아니다. 그 정도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성년자니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닌데요? 했다는 거죠. 믿고 했다 하더라도 얘는 계약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사장님 해서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그건 속임수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 미성년자죠? 법정되는 A가 있죠? A의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법정대리 동의했는데요? 이거 가지고 속임수 아니에요. 동의서를 위조해서 계약을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속임수야 아니야? 속임수니까 얘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건 없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후견인.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그쵸? 속임수야 아니야? 속임수죠? 취소할 수 없어요. 얘 근데 이걸 내요. 얘 피성년 후견이 남아요. 피성년 후견이 신분증을 위조했어요. 속임수야 아니야? 피성년 후견이 신분증을 위조했어. 속임수야 아니야? 속임수지. 신분증 위조했으면 누가 했든지 간에 피한정 후견이건 미성년자건 뭐건 간에 신분증 위조했으면 당연히 속임수지. 근데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했어요. 속임수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법에 취소할 수 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거 정해준다고 했죠. 법정대에 동의한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거긴 동의서가 없다고.
미성원자는 법정대회 동의 없이 한 법률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한정의견인은 할 수 있는데 이건 동의받으라고 했다. 동의라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피성년의견인은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건 정해준다. 동의받아서 한다는 얘기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한 건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있지 왜 없다고 그래. 옆에서 있다. 알겠죠? 헷갈린다 말이네 또 이제.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신분증 위조하면 다 뭐예요? 속임수야. 누가? 제한능력자가 신분증 위조하면 다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동의받아야 되는 건 누가 있어? 미성원자하고 피한정의견이잖아. 그러니까 미성원자나 피한정의견이 동의서 위조하면 그것도 속임수라고. 근데 피성년의견이 동의서 안 받잖아요. 속임수 아니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나온다. 피성년의견인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계약했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나온다고. 피성년의견인 갑이 법정 대리인 의뢰 동의서를 위조해서 병과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나온다고. OX. 오지 당연히. 그렇잖아. 피성년의견인데 동의서 위조했다며. 그건 성립 아니잖아.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잘하니까 이제 는다. 피성년의견인 갑은 자신의 신분증을 위조해서 을과 계약을 했다.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피성년의견인 갑은 신분증을 위조해서 을과 계약을 했다. 신분증을 위조했다고 신분증을.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없지. 신분증 위조했으면 속임수인데. 자기 거 위조했다 했잖아. 동의서하고. 그러니까 두 개예요. 신분증하고 뭐 동의서하고. 신분증 위조하면 다 속임수지 당연히 그거야. 그렇죠? 말까지면 안 돼요. 동의서 위조한 것만. 동의서 할 사람은 피성년의견이라고 피한정이 없잖아. 피한정의견하고 미성년만 있으니까. 다시 봐봐요. 67페이지 가로 1번 의.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제한 능력자라고 안 써있지? 뭐라고 했어?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을 믿게 한 경우에도 같다. 제한 능력자라고 안 써놨다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법에. 위에는 제한 능력자도 있죠. 밑에는 그냥 법정 저기라 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건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사용해야 된다. 다수설은 침묵 등 부작위를 포함한 통상적인 기망순환으로 오신을 유발한 경우도 기망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판례는 신분증의 위조나 변조 등의 적극적 기망이 있음을 요한다. 나오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다 뭐예요? 다 뭐야? 속임수야. 제한 능력자라고 했잖아. 내가 분명히. 제한 능력자가 신분증 위조하면 다 속임수야. 그 다음에 미성원자하고 누구만? 피한정 후견인만 동의서 위조한 게 속임수라고. 피성년 의견이 아니라고. 그래서 성년자로 군대 갔다 왔다. 사장이다. 이건 속임수 아니다. 동그라미 2번.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취소권은 배제된다. 주의할 것은 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권이 없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더라도 취소권 배제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렇죠? 보시면 되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잘 나와. 가끔 모의고사 내. 또 나 모의고사 분명히 낼 거야. 2월달에 이거. 뻔해. 보시면 되죠.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유지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피성년 후견이 동의서를 유지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맞지? 피성년이 동의서를 유지했으니까 그건 속임수가 아닌데. 네,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뒷장 나오면서 주소 나오는데 주소는 별로 신경 쓰가 없는데 주소는 그것만 알면 돼요. 주소 복수주의. 우리나라에서는 주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 주소 단일주의, 복주의, 우리는 주소 복수주의예요. 자, 민법상 주소가 뭐라고 해야 돼요? 법에 뭐라냐면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다. 그러니까 내가 주말 부부야. 주중에는 부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동탄에 와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럼 내 생활의 근거는 어디예요? 부산은 내 생활의 근거야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동탄도 내 생활의 근거야 아니야? 맞죠? 주소가 몇 개야? 두 개야. 두 개일 수 있어요.
그다음 대전쯤에 첩도 하나 있어. 첩도 하나 있어. 그래서 중간에 잠깐 첩집에도 잠깐 가. 그럼 주소 몇 개야? 3개.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 주소는 주소 복수주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주소를 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우편물 받을 때게 우편물 받을 때 부산으로 받아도 돼, 안 돼? 되고 동탄으로 받아도 돼, 안 돼? 되고 또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생활에 근거가 되는 건 둘 다니까. 근데 공법상 주소는 딱 하나예요. 공법상 주소. 뭐예요? 어디예요? 주민등록지. 주민등록지가 공법상의 주소예요. 그래서 공법상 주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근거는 부산도 되고 동탄도 되는데 주민등록은 동탄에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그럼 난 선거할 때 부산시장 뽑아야 돼? 경기도지사 뽑아야 돼? 경기도지사. 공법상 주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다 뽑는다. 이거 아니죠. 한마디로 해서. 보시면 되죠. 그거 알면 되고. 그 다음 옆에 보면 뭐 가주소, 현도 나오는데 가주소만 보면 돼요. 69페이지에 반가 3번의 가주소. 당사자는 어떤 거래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가주소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거래관계에 관하여 그 가주소를 뭘로 본다? 주소로 본다. 그쵸? 예컨대 내 주소, 우리 집이 있죠? 내 주소는 어디예요? 내 주소는 우리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내 주소지. 그쵸? 아마 우리 집이 우리 내 주소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주로 학원에 있으니까 물건 받고 그런 건 다 어디예요? 학원에 받죠? 그러니까 물건 받고 그럴 때는 전부 다 학원을 받으니까 이 학원을 뭘로 만들면 돼? 가주소. 한마디로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특정한 거래 관계에서 주소를 만드는 걸 가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죠. 그 거래 관계에서 가주소를 보는 거죠. 보시면 되고. 주소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주소의 기능은 그거예요. 부재와 실종의 표준지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상속의 게시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상속의 게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부재와 실종의 표준이고, 그 다음에 상속의 게시지고, 변제 장소가 남았다. 변제 장소. 원래 지참 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 가서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 주소의 기능은 부재와 실종의 뭐예요? 표준, 기준이고, 그 다음에 상속의 게시지고, 그 다음에 변제 장소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보시죠. 나오죠? 69페이지 보면 주소 효과에서 민법 효과. 민법에서 주소가 법률관계에 고려되는 것은 부재 및 실종의 표준이고 법인 사무소의 변제 장소, 상속의 게시지다. 나와 있죠? 요것이 이제 주소의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밑에 건 필요 없고. 뒷장 넘겨서 부재와 실종이 나온다. 자, 지금부터는 부재자 제도에 대해서 보죠. 자, 부재자란 뭐냐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예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 사람? 방치되고 있는 자. 걔가 바로 부재자예요. 즉, 갑이나 애는 갑자기 돌을 믿고 싶대. 그러니만 다 필요 없다 보여서 히말라야로 가버렸어요. 혹은 나 원시적으로 살겠대. 아마존, 자연으로 도와야겠대. 아마존을 가버려서 갑자기 뭐가 이상하게 가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마존 가고 히말라야 갔어요.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죠. 갑이 장기간 해외 파견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5년 동안 해외 파견 나왔어, 한마디로 해서. 그럼 5년 동안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아무튼 갑이 지금 아마존 갔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재산이 있어, 없어? 있잖아. 재산 있잖아. 그럼 아마존 밀린 거 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데도 안 되고 가봤어 그냥. 그럼 한국에 있는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거죠. 그럼 임차인들은 임대료로 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수선도 해야 되고 있잖아.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냥 가버리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 신경 안 써도 되고 재산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재산을 갖다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뒀어. 즉 갑이 아마존 밀링 가면서 히말라야 가면서 해외 파견 나가면서 친구야 네가 좀 관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면 걔가 관리하면 돼, 안 돼? 되지. 내부에 너하고 나하고 계약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경우에는 내부 계약에 의하고 국가는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내부적인 계약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재산 관리를 더 쓰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재산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산권을 두지 않았어. 그럼 방치되고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뭐 임대료 내야 되고 건물도 고쳐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이나 누굴까? 그치. 공익의 대표자 누구? 검사. 방치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나 검사는 가정법원에 제가 부재자니까 재산이 방치되고 있으니까요. 적당히 좀 처분 좀 해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그때 주의할 건 이때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에요. 항상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지 사실상 이해관계는 안 돼요. 옆집 친구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자 사람 친구 이런 거 안 돼요. 한마디로 해서. 그렇죠? 근데 보증인 되고 임차인 되고 추정상속인 추정상속인이 뭘까? 죽으면 아직 죽지 않았잖아. 만약 죽는다면 상속받은 사람 추정상속인 한마디로 해서. 아직 상속인은 아니지. 죽어야 상속이니까. 그래서 걔가 죽는다면 상속받을 자. 그걸 추정상속인이라고 해요. 이해관계 있어 없어? 있지. 재산이 줄면 상속분이 주니까. 그런 애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주로 재산 관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부재자 봉인 조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일단 대부분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선임해줘요. 뭐 부인이건 무부간에 가까운 사람으로 재산 관리는 선임해줘요. 그럼 이 재산 관리는 누가 뽑았어? 법원이 뽑았죠? 그럼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죠. 얘는 임의 대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당연히.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법원에서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권한이 있고? 권한이죠. 자, 그럼 부재자의 재산 관리 선임됐죠? 그럼 걔는 뭘 할 수 있느냐? 얘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똑같아요. 민법 118조에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하고 똑같아서 첫째 뭐 할 수 있냐면 보존행위 할 수 있고 둘째는 뭐 할 수 있냐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하고 뭐 할 수 있다?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가옥의 수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존행위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이런 거 보존행위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행위, 계량행위 뭐 땅이 있으면 넓은 땅이 있으면 그걸 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이자 소비대차 돈 빌려준 거 있으면 그 이자 높여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거 계량행위 이런 거 할 수 있다. 만약 이걸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면 하면 돼 안 돼? 이거만 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거 벗어나려면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걸 건물 처분할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그건 이용행위 이용행위 보존행위가 아니잖아. 건물 파는 건 처분행위잖아. 그쵸? 처분행위 할 수 없어요. 처분행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허가를 받아요. 법원에 신청해야 돼. 이거 팔아도 돼요? 하고.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불문해요. 원래는 미리 받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저 팔아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일단 팔아놓고 나중에 사후 허가 받아도 상관은 없다. 알겠죠? 뭔 얘기인지. 뭐 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뭐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곳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고. 그쵸? 처분행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처분행위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는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상관 안 한다요. 상관없다요. 그 다음에 허가를 또 하나 주의할 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요. 뭐라고요?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요. 부재자와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건 효력이 없어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컨대 판례문 그게 있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부재자 재산으로 담보 제공하는 거 쉽게 말해서. 담보 제공하려면 법원의 허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죠. 근데 담보 제공하는데
부재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을 위해서 담보 제공하는 거죠. 한마디 말해서. 그럼 부재자를 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게 그건 효력이 없다. 무효라는 거야.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꼭 기억할 게 허가는 사전 허가, 사후 허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뭐다? 유효하다요. 그 다음에 얘는 재산 관리인이죠? 일해 안 해? 일해야지.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에서 뭐 받을 수 있어? 보수 청구. 돈 받자. 그 다음에 과실 없이 받은 손해. 지가 일하다가 자기 잘못한 거 없어. 과실 없이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성질상 사실 위임에 대한 규정이 적용돼요. 뭐? 위임. 위임이라는 것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계약이 위임계약이거든요. 근데 위임계약에 대한 규정이 돼서 이게 거기 있어요. 위임계약에 보면 수임인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위임계약이 좀 나와요. 이 얘기가. 의무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재산 관리 됐죠? 그럼 뭘 관리할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관리 목록. 작성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재산 관리 들고 튈 수도 있어, 없어? 재산 관리 들고 튈 수도 있잖아.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너 혹시 튀지 모르니까 위험하니까 담보 제공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담보 제공 명령하면 그 명령 따라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위임에 대한 규정이 준다 했죠? 그럼 수임인은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변호사님 했어. 그 위임이거든요. 그 변호사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죠. 그 뭐라고 그래?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무라고요.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그걸 줄여서 선관주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가요. 잘해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예요. 그게. 대부분 우리 민법은 다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예요. 전부 다 거의. 근데 이제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게 있어요. 자, 여기가 임치계약이라고 해서 임치계약. 임치가 뭐예요? 임치 뭐예요? 남의 물건 보관해 주는 계약이에요. 임치계약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해 주는 계약을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물건 맡기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럼 난 보관해 줘야 돼, 말아야 돼? 보관해 줘야죠. 그걸 임치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임치계약은 유상임치가 있고 무상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보관하면 뭐예요? 유상임치. 공짜로 보관하면 무상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10,000원 주고 물건 보관해달래요. 그렇죠? 그럼 뭐야? 유상임치죠. 그럼 나 그 물건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잘 보관해야겠지. 그렇죠? 잘 보관하고 와서 주세요. 그럼 바로 줘야죠. 근데 여러분 나한테 물건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무상이야. 그럼 우리 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상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고 무상은 자기 물건과 동일한 주의무예요. 그러니까 내 물건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건 맡겨갔다가 찾아왔어요. 그랬잖아요. 잠깐 기다려. 한참 차도 상관없어. 그거. 내 물건 똑같으니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는 바로 갖다 줘야 잘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무상이면은 내 물건과 똑같으니까 먼지도 좀 쌓여도 되고 좀 늦게 갖다 줘도 되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무슨 얘기지? 근데 또 이게 웃긴 재밌는 게 뭐냐면 위임계약 있죠. 위임계약. 위임계약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계약이 위임계약이란 말이에요. 위임계약도 무상위임이 있고 유상위임이 있어요. 그러면 자 다시 말해서 위임계약은 나인의 사물을 처리해주는 계약인데 돈 주고 할 수도 있고 공짜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변호사 선임하는 것도 위임계약인데 내가 변호사 선임할 때 돈 주고 선임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유상. 근데 내 친구놈한테 야 이씨 해. 뚜개 패고서 시켜버렸어. 그쵸? 그건 뭐예요? 무상이에요. 그쵸? 그럼 원래 나중에 또 나오긴 할 텐데 위임계약은 무상의 원칙일까 유상의 원칙일까? 위임계약은 무상의 원칙일까요? 유상의 원칙일까요? 작년에 공부한 사람도 있는데 왜 모를까? 무상의 원칙이에요. 유상의 원칙이라고 딱 오해하기 좋은데 위임계약은 무상의 원칙이에요. 무상이. 왜 그러냐면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법은 유럽에서 온 거예요. 독일법을 온 거거든요. 그럼 유럽에서 옛날에 농노들이죠, 농노들.
농민들 뭘 알아 몰라? 모르죠. 걔 농사만 짓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귀족들이 얘들 일들 대신 처리해줬다고. 농노들 거를 귀족들이 해줬다고 말이야. 그럼 농노들은 자기 밑에 있는 애들 아니야. 그걸 뭘 돈 받고 해, 귀족이. 그래가지고 내 밑에 내 소속이니까 그냥 해줬다고. 그래서 무상이었던 거예요, 원래. 위임계약이.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계약, 원래, 위임계약은 뭐예요? 무상의 원칙이에요, 원칙이. 법적으로. 법에서 써 있어요, 무상의 원칙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도 시험 보면 여러분. 근데 위임계약은 유상이건 무상이건 간에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에요. 뭐라고요? 선량. 유상, 무상 차이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이에요. 임치계약은 유상이고 무상이고 틀리죠, 한마디 말해서. 근데 위임계약은 유상이건 무상이건 전부 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져야 돼요, 한마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선관 주임을 져야 한다 이거야, 한마디 말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이게 이제 권리고 의무예요. 나중에 부재자가 돌아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그럼 이게 권한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지지. 이게 법정대리잖아. 돌아왔다고 무조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재산 관리 선임 결정을 어떻게 해야만? 취소해야만. 그럼 돌아오면 본인이나 이해관계나 검사가 법원에 재산 관리 선임 결정을 어떻게 취소해 주세요 하고 청구해요. 그래서 법원에 선임 결정 취소해야만 권한이 없어지는 거지. 아, 나 돌아왔어. 이제 내가 관리할 거야. 무조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알겠죠? 뭔 얘기인지. 자, 일단 보자고요. 70페이지. 부재자. 총설. 부재자란 종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와 있죠. 부재자는 실정 선고와 경우와 달리 반드시 생사불편이 없고 자연인의 하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필요 없고 두 번째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뒀죠? 그럼 국가는 개입해 안 해? 안 해. 근데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데 두 가지 경우에 개입해요.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 한 경우고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요. 즉 재산관리인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재산관리인이 파산받았어. 그럼 재산관리권이 대리권이 소멸하거든요. 그 경우나 아니면 재산관리 죽었네. 죽었어.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거나 아니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이 된 경우. 그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요. 국가가 개입해서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개임. 그러니까 기존의 재산관리를 계속 두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든지 생사불명이 되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보면 나오죠. 2번 보세요. 부재자가 자신이 재산관리를 둔 경우,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둔 경우 국가는 이에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경우에는 가정보호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임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놈을 계속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놈을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자, 재산관리 주지 않았다. 첫째, 처분의 명령.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와 있죠? 처분의 내용.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잔류재산의 봉인 또는 경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재산관리 선임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옆에 재산관리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로서 언제든지 재산관리는 스스로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어떻게 할 수 있다? 개임할 수 있다. 그 직무 형식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된다? 규정된다. 그래서 재산관리는 위임에 대한 규정이 규정돼요. 그래서 위임은 상호 해지가 자유롭거든 원래. 내가 병원 선임했죠. 위임계약이죠. 나 자를 수 있어 없어? 그만둡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변호사도 나 그만둘래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위임계약은 상호 해지가 자유로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걔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찬가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성질상 위임에 대한 규정이 규정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임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시면 되고. 권리와 의무. 재산관리는 왜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과 같다. 따라서 민법 118조에 의해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행위 뭐 할 수 있다? 계량행위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행하기 위해서는 가정벌에 뭐 있어야 한다?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법원에는 사전 허가와 사후 허가 모두가 가능하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로 무효고 또한 법원의 허가를 얻은 처분 행위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 하한다는 것이 판례다. 세 번째, 재산 관리는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이자 청구권, 과실 없이 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 나와 있죠? 이거 어차피 위임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위임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어떻게 한다? 부담한다. 나와 있죠?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고 재산 관리에 종료해가지고 스스로 재산 관리할 수 있게 되는데 재산 관리 둔 때 사망이 분명한 때 실종할 때 재산 관리 종료사유가 되는데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재산 관리에 관한 명령을 어떻게 한다? 취소한다. 그래서 재산 관리 선임 결정이 어떻게 돼야만? 취소돼야만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정 없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 보면 되고. 뒷장 넘겨보세요. 판례가 나오는데 보면 세 번째 판례 볼까요? 세 번째 판례만 보는데 일단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에 매각 처분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의 채무의 담보만을 위하여 부재자 재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통상적인 경우 객관적으로 부재자를 위한 처분 행위로서 당연하다고는 경험칙상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한테 근저당 지급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알겠죠? 뭔 얘기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종선고 나오는데 실종선고는 다음 시간에 보는데 일단 오늘 배운 거 잘 좀 보자고요. 무조건 중요한 게 제한력자예요. 제한력자 미성원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피투정이 있는데 미성원자는 만 몇 살? 19세 미만자 다 미성원자. 사무처에 있는 지속적으로 교화된 자, 부족한 자,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자로서 가정법원에 뭘 받아야 돼? 선고를 받아야 돼요.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어야만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피투정 의견이에요.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다음에 청구권자는 똑같아요. 일단 5명은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나머지 빼면 돼 그냥 한마디로 해서. 걔들이고 미성원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권영유 대리 근무처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피성년 소견인의 범위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법원은 할 수 있는 걸 정해줘요. 요건 네가 혼자 해도 돼 라고 정해줘요. 피한정 후견인은 법률행위 할 수 있는데 요건 위험하니까 동의받아서 해 라고 정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근데 걔들 다 똑같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쵸?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의하고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보호하고 자 제한력 자체에서는 추인권이 있고 취소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는 촉구권이 있고 철회권이 있고 거절권이 있는데 철회는 언제만? 선의의 경우에만. 그 다음에 거절은 단독행위 거절이에요. 근데 촉구권을 주의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가 된 때는 누구에게? 그한테, 걔한테. 상당한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1개월 이상, 1개월이구나. 1개월 이상의 기간 정해서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끝.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아니 능력자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누구에게? 법정 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를 촉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근데 거기는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취소한 것으로 본다. 뭐 거기까지 나올 거야 사실은 거기까지만. 그냥 법조문만. 근데 조금 어렵게 됐을 때는 이제 그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것이 후견 감독인의 뭘 얻는 거다? 동의를 얻는 거고 그래서 후견인이 뭐 영업허가 한다거나 부중개재산을 처분한다 그런 것만이다라고 기억하면 되는 거죠. 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제한력자가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 어떻게 된다? 배제된다. 이때 속임수는 적적 기방을 얘기하고 그래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신분증 위조 변조했어 제한력자가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미성원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그쵸? 피성년 후견은 아니야. 미성원자하고 누구만 피한정 후견인만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취소권 행사 못한다. 배제된다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 동의서를 위조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소는 별로 볼 게 없고 지금 마지막 부재자
부재란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놈이 부재자고, 그렇죠? 그래서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놈인데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뒀으면 국가는 개입하지 않아요. 그런데 걔가 재산 관리인이 권한이 소멸한다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가 생사불명이 된다거나 재산 관리인 권한이 소멸되거나 생사불명이 되면 국가는 개입한다. 그러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은 대개 이제 재산 관리를 흔히 말하는데 재산 관리는 법정 대리로서 위임에 대한 규정이 지원되고 걔는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이 개량할 수 있어요. 거기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건 사후 허가건 신경 안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단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를 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정 선고부터 보도록 하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